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24회 변화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단조로워. 네. 처음 멘트가 너무 단조로워서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제 매번 변화를 줄 거예요. 응원합니다. 자기소개 해야 되죠. 이렇게 끝내고요.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매번 똑같은 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좀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또 스트리뷰 하는 특집과 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따 얘기할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저희는 후원과 댓글을 먼저 읽어볼 텐데 계좌로 저희의 공식 계좌로 굿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굿님. 네, 굿님. 처음 뵙는 분이네요. 네, 아마 그냥 닉네임이라기보다는 그냥 굿, 좋았어 이런 뜻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게 좋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궁금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만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 요새 말로 되게 쿨하신 분이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맞네요. 혹시나 저희 팟빵 댓글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고 그다음 포스카11님께서도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스카 너무 똑같이 너무 형식적인 감사처럼 들렸어요? 아니 저랑 센트님이랑 거의 100% 똑같이 말한 거 같아요. 진짜? 그 공감편 이후로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편? 공감편이 뭐죠? 월간이스트 이후로. 월간이스트. 나도? 네, 마침 또 꼴등과 1등이시네요. 두 분이서. 강조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포스카11님이 보내주시면서 댓글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포스카11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지 마요. 포스카11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만담 폭격기 장빈둥님께서 1,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제가 댓글까지 남겨주셨잖아요. 네.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거는 빈둥님이 뭐 지인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빈둥님은 모르지만 빈둥님의 지인이 아니실까. 뭐 제 지인일 수도 있는데 제 지인 중에 이렇게 착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냐면 다른 팟캐스트 댓글창에서도 그럼 이 아이디를 쓰실 거잖아요. 아마 이런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 팟캐스트를 위해서 아이디를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투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아이디부터가 만담 폭격기 장빈둥이다. 처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1,000원 후원을 해주시면서 저희에게 등장해 주셨다. 라고 좀 민망한데 제 지인은 아니고 일단 저는 아니거든요. 어디서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제 취향과 비슷한 분들을 많이 못 만났단 말이죠. 뭐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은 당연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분들의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은 많았으나 저에 대한 공감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외로웠거든요. 그런가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근데 이번에 괴짜편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괴담편도 뜨겁고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욕심이 너무 개별 많아요. 에피소드에 대한 공감을 이번에 만담 폭격기 장빈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담 폭격기 장빈둥 만폭장이라고 합시다. 만폭장님께서 다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처럼 에피소드를 콕콕 집어서 해주시진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되게 낯설어가지고 기분이 너무나 행복했다. 축하드립니다. 뭐 더 할 말 없습니까? 저만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할 일 딱히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댓글은 보셨죠? 네. 반복해서 읽길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쓴트님도 댓글 읽어주시죠. 네, 저는 영구씨님께서 달리편 들으시고 듣는 내내 프로이트가 생각나셨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달리가 프로이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만남을 기원하다가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난 후에 달리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되게 악담을 퍼붓고 네. 프로이트의 뇌를 달팽이처럼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했는데 프로이트는 달리를 만난 후에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재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의 만남에 대한 에피소드도 재밌는 일화가 남아있으니 한번 관심이 가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구씨님 댓글에 뭐 이상한 사진 대댓글로 다셨던데. 맞아요. 쓴트님. 그게 달리가 그린 프로이트의 초상화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달리가 프로이트 만난 후에 그 감정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네. 팟빵 댓글창 들어가 보시면 쓴트님이 남기신 대댓글도 있으니까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생님께서도 댓글 읽어주시죠. 네, DJ 뚜님께서 파타고니아 편 남겨주셨습니다. 네. DJ 뚜님도 파타고니아 가방을 구매하셨다고 하네요, 최근에. 그리고 구매를 하시는 기준이 친환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에 이제 그때 에피소드 당시에는 유랑님께서 이제 파타고라니 이렇게 알려주셨었는데 803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너무 재밌어서 찾아봤더니 별게 다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그 퓨마 가지고 뭐가 많았는데 맞아요. 요새는 파타고니아 가지고 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파타고사리, 파타고돌이, 파타고인돌 등등 네. 제가 다 대댓글 남겨드렸습니다. DJ 띠오님 이렇게 남겨주셨고 유랑님도 네, 신동부다님께서도 파타고니아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파타고니아 철학과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식이 있다면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되게 저희에게 힘이 나는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네. 원래 항상 저희 에피소드에 굉장히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댓글이 점점 짧아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게 그 이유가 불면증이 원래 있으셨는데 그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시면서 자기 전에도 저희 방송을 틀고 자시는데 그게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증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증상이죠. 좋은 징조고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다행인데 네. 댓글이 안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도 해가지고 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있어? 양가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동부다님의 댓글을 저희가 항상 봐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워하면서도 이번 댓글을 보고 다행이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 힘들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힘든 것보다 즐거운 게 더 크긴 했잖아요. 댓글 댓글이 달렸을 때 저희의 마음이. 네. 그래서 요새 댓글창이 한창 많이 달렸을 때보다 조금 뜸하잖아요, 댓글들이. 그래서 조금 허하더라고요. 이거 화면 볼 때마다. 예전에는 새로 고침하면은 또 올라온 거 있으면 되게 재밌게 읽고 달아야지 하고 생각해서 달고 했는데 요새는 새로운 댓글이 뜨는 경우들이 그렇게 예전보단 많지 않아가지고 네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빈둥님.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만담폭격기 장빈둥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달아주시지 않을까. 또 신동부다님께서 저희와 함께한 지 1년이 되셨다고 그러니까요. 해주셔서 맞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1년이 조금 짧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댓글을 보고. 뭐 그런 감정도 들고 한편으로는 1년이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나 또 감사한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장문의 댓글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게 이렇게 장문의 관심을 쏟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매편 편지만큼의 분량을 남겨주시니까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항상 와주시는 DJ 띠오님, 모르겠다님, 영구씨님, 가영찍님, KKK님, 참새영님, 만탄폭격기 장빈뚱님, 소다밀리님, 포스카11님, 신동부다님, 자유로운 당근씨님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특집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쓴트님? 네.
이번 주부터 네. 새롭게 특집이 시작되는데 맞습니다. 네. 빈둥님께서 아까 스포를 하셨는데 맞아요. 의도하지 않게 네, 이미 제목에도 써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네. 네, 이번 특집은 변화편인데요. 네.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 네. 방송이 올라갈 쯤이면 3월이 되고 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시기이고 이제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움츠러들었던 것들이 깨어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하는 때가 아닌가. 변화편을 준비해서 다 같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변화편. 네. 네. 그리고 그 변화편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등산인데요. 저는 긍정적인 변화로의 발전을 좀 다짐하게 되는 장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산입니다. 산에 가면 새로운 다짐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 내가 예전엔 이랬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오게 하기도 하는 장소가 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행위인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또 그 근황으로 등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최근에? 살짝 말씀드렸던 100대 명산에 도전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등산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상세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시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데 얘기를 하면 또 그럼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마무리해야죠. 한 명은 있겠지. 한 명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신다면 왜 좋아하시는지, 혹은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싫어하신다면 왜 싫어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빈둥님 어떠세요? 전 좋아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네. 다만 가는 걸 귀찮아할 뿐이지 갔을 때 막 불만족했던 기억은 없어요. 항상 다 만족해왔고 저는 아무래도 소음에 조금 민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고요한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고요한 환경을 겪다 보면 쓴트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도 다시금 해보고 뭐 네. 다짐도 다시금 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겪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네. 누가 등산 가자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가는 편이고 시간이 날 때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기운을 내고 싶다 이럴 때마다 찾는 편이에요. 오, 맞아요. 희한한 게 기운이 나요, 가면. 그래서 신기한 장소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가끔 갔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좀 고요하고 싶어서 갔는데 시끄러우면 네. 좀 그렇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찾는 편이에요. 뭐 평일에 시간이 날 때 평일 오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고 해도 정말 일찍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혼자 가세요? 친구랑? 혼자도 가끔 가는데 네. 친구들이랑 보통 많이 가죠. 혼자 갈 때는 어렸을 때 혼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네, 그런 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네. 주인공들이 네. 새로운 다짐할 때 새벽 등산 같은 거 하거든요. 그 스포츠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발목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 달고 이렇게 훈련하는 애들의 영상을 네.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저렇게 하면은 체력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좀 한두 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모래주머니는 못 샀고 네.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이 어렸을 때가 얼마나 어렸을 때죠? 뭐 중학교, 고등학생 때죠. 진짜 어렸을 때네요? 뒷산이 바로 있어가지고. 네. 대단하다. 근데 뭐 한두 번 하고 말았지만 네. 그때의 기억이 긍정적으로 남아있어요. 유랑님은요? 이 등산이라는 게 꼭 두 발로 올라가는 것만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 거죠? 저는 사실 걸어서 올라가 본 적은 되게 많이 없고 대부분은 바이크 타고 올라갔던 기억밖에 없어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이 안 되죠. 오늘 말할 등산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대한 거는 교집합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일단 그 걸어서 올라갔던 기억도 있긴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건물들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번 정화가 되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았고 또 가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보니까 혼자 생각도 정리하고 한번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전 좋았던 것 같고 또 바이크 타고 올라가면 훨씬 빨리 올라가면서도 더 하드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살아남는 거에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잡생각들을 다 지워준다는 점이 전 좋아서 그런 측면에서 등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없는 기억은 혼자 갔던 등산이에요? 걸어 올라간 건? 아니요. 가족들이랑 가거나 부모님께서 예전에 등산을 좋아하셨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갔던 경험이 거의 대부분이고 친구랑 갔던 경험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바이크 타면 네. 걸어 올라갈 때보다 바람이 더 상쾌하게 직격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근데 바이크 타고 올라가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다치면 바이크를 버리고 버려? 거기 냅두고 네. 뭐 알아서 내려와야죠. 일행이 있으면 같이 가요. 부축해주고 네네네. 그리고 거기 번호가 있어요. 산 중간중간에 네. 구조 요청하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 지점에 있다 하면은 진짜 못 움직일 상황이고 혼자 있는 상황이면 헬기로 옵니다. 네. 바이크는? 바이크는 버리고 가야겠죠? 네.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가면 안 돼요. 철칙입니다. 다치는 경우가 그래도 있나 보네요. 많이 발생해서 보통 간다면 3명 이상 가는 게 그러겠네. 네. 한 명 다치면 한 명이 부축하고 다른 한 명이 바이크 챙겨야 되나? 응원하나요?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네.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최소한의 인원이 충족이 안 되면 그 일을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명 이상, 적어도 3명 이상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이크로 올라가는 산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산하고는 다른 거죠? 네. 등산로로 가진 않고요. 그 임시도로가 있어요. 네. 임시도로로 가는 게 거의 일반적이고 그게 아니라면 등산로와 겹치지 않는 그 다른 도로로 개척해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기하네. 네. 유생님은요? 저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굳이 따지자면 싫어하는 쪽입니다. 네. 유생님 싫어하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한번 등산 같이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등산을 억지로 이제 당했다고 해야 되나? 네네. 등산감을 당한 적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 의외로. 저도예요. 근데 본인은 좋아졌고. 좋아하게 됐고 여긴 이제 싫어하게 된 거고. 사실 뭐 올라가면은 이제 체력이 되게 좋았을 때는 잘 올라가고 그러면은 네. 썩 싫지는 않아요. 네. 힘들긴 해도. 근데 그렇다고 좋지는 않지만 또 그렇지만 이제 몸이 아프고 그랬을 때 올라갔을 땐 참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고 내 자신이 뭔가 되게 비참해지는 기분을 받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가고 싶어져가지고 그냥 호승심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하와이 갔을 때 다이아몬드 헤드 마운틴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너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 등산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올라갔었는데 갈 땐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처음 싫어하게 된 기억도 나요? 산을? 그냥 그 누적이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뭐 6.25 때 가고 막 이러거든요. 6.25 때 6월 25일에? 네, 6.25 전쟁 그 날 이제 학교에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나는 난생 처음 들어. 그래요? 저희 동네에 되게 좋은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6.25 때 사람들이 거기 숨어 살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걸 체험해 보고자 주먹밥을 싸와라. 초등학교 때? 네. 그러면 6년 내내 6월 25일에 이렇게 간 거야? 네. 주먹밥 싸우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주먹밥 싸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그것도 진짜 트라우마인데 주먹밥 싸우라니까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네. 할머니는 진짜 6.25 때처럼 주먹밥 싸주신 거예요. 컨셉에 충실하셔가지고 밥 안에다가 멸치 몇 개 넣고 소금만 뿌려서 주셨는데 다른 친구들은 진짜 맛있는 주먹밥 있잖아요. 막 고기랑 야채 이렇게 볶아가지고 만든 주먹밥 이런 거 먹는데 나 혼자 그거 먹으니까 바꿔 먹을 수도 없고 복합적인 트라우마네요.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소포만 갔다 오면은 저희는 그 산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산이 돼버려가지고. 네.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늘 다 같이 이렇게 산을 올려보내. 네.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친구들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걔네들을 되게 탓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너 빼고 간다,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던 기억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등산에 대한 기억이 그러니까 급식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기억처럼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억지로 가본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건강이 좋아 아니면 뭐 산 경치가 진짜 좋아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끌려가면 그 과정, 오르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기억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등산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집에 보면은 서울의 각종 명산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많아요. 그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랬던 시간들이 많아서 사진이 남아있을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까지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돼서 좀 내가 주도적으로 산을 오르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등산이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산을 왜 오르게 됐어요? 처음 시작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운동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싶은데 사실 돈이 안 들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첫 시작인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들고 장비를 안 살 때는 네, 장비를 안 살 때는 돈이 안 들고 그리고 쉽고 그냥 내 팔과 다리만 있으면 되고 맞아. 오르기만 하면 되고 근데 이 쉽다는 것도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제대로 오르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쉽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고 산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운동할 겸 가볼까 했던 그 산의 매력을 네.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네. 지금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네. 두 분은 공감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남은 두 분은? 아니요, 저도 좋아요. 오늘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를 한 명만 믿으십시오. 있으면 네, 제가 좀 부담이 되면 두 분을 압박할 테니까 네, 일단 저를 믿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알피니스트인데요. 보통 산에 대해서 말할 때 알파인, 뭐 알피니스트, 알피니즘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해요. 아, 그래? 네네.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래? 유랑님은? 저도 들어봤어요. 뭐야? 왜 이러지? 이 알피니스트 뭔데 그게? 믿지 못하겠는데? 어떡해요 오늘? 저는 그 중학교 때 애니메이션 네. 봤던 기억만 있어가지고 믿으라며. 네. 알파인? 알파인과 알피니스트, 알피니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알프스 산맥에서 유래된 말인데 뜻은 알피니스트는 산악인이라는 말, 알파인은 알프스 산에 또는 높은 산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알파인, 알피니스트 이런 말들이 산악인들을 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등산의 시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등산이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등산? 네. 등산? 먹을 거 구하러 갔겠죠. 그런 등산 말고 정말 스포츠로서의 또는 여가 활동으로서의 등산. 별달리 할 게 없어서 산이라도 올라보자. 불만족스러운 대답이다.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뭐 네. 근처에 뭐가 뭐 그런 운동 시설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뭐 놀이나 여가도 네. 없고. 그러면 그런 선택지가 없었을 때 집에만 있거나 뭐 그러기엔 좀 심심하니까 근데 네. 마침 산을 본 거죠. 그래서 저걸 한번 정복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결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면 네. 산 위에 꼭대기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올라갔나? 뭐 괴물이라든지 있을 것 같아서 보물이라든지. 그래서 안 올라갔습니다. 괴물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안 올라가곤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 산을 오르는 행위가 스포츠 또는 여가로 자리 잡히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스키를 타려고. 스키를 타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눈빛을 제가 읽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치. 그러려면 뭔가 산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네. 그걸 이렇게 스키나 뭐 썰매를 타고 내려오려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아니면 네. 높은 시야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이 필요했나? 여유가 넘치는 현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이건. 그래요? 네. 군사용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홍수? 아닙니다. 아까 빈둥님이 말씀하셨던 뭐 사냥이나 군사용, 뭐 영토 탐험 이런 건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행위였어요. 등산이란 행위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데 스포츠 또는 여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네? 돈? 왜요? 네. 누가 뭐 현상금 같은 거 걸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돈을 주겠다?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때는 1760년이었습니다. 1760년에 자연과학자인 오라스 베네딕트 드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식물 채집 같은 걸 많이 했을 거잖아요. 식물 채집을 위해서 산에 올랐어요. 그래서 식물들을 막 채집하고 있었는데 그 산이 바로 프레방산이었습니다. 이 프레방산은 2526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고 이 사람도 목적이 있었던 거죠. 식물 채집이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프레방산 맞은편에서 어떤 한 산을 보게 됩니다. 그 산이 바로 몽블랑 산이었어요. 네. 그런데 몽블랑 산은 4,807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몽블랑 산을 보고 감격한 거예요. 저렇게 높은 산이 있다니. 그리고 저렇게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하나의 공표를 합니다. 어떤 공표를 하냐면 몽블랑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겠다라고 방을 내리는 거예요. 왜 줘? 그걸? 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서. 왜냐면 저렇게 높은 산은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돈이 많았나? 많았나 봐요. 아니면 예를 아까 뭐 식물 뭐라 그랬죠? 자연학자? 네, 자연과학자. 그냥 맨 위에 올라가서 뭘 캐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르는 사람.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 당시에도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할 게 진짜 없었나 본데 그 사람이 아니 오르는 사람이 할 게 없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공표한 사람이 정말 할 짓이 없었나? 네, 어쨌든 상금을 내걸어요. 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웅성웅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산에 대해서는 되게 미지의 존재 그리고 괴물이 살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산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걸 보고 산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 우리가 산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산한테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록 그 상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금이 많았나요? 많았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20년. 네. 그러다가 그게 1760년에 이제 그 사람이 내걸은 건데 1786년에 파카르라는 사람과 발마라는 사람이 도전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몇 번의 실패를 해요. 한 번인가 두 번의 실패를 겪고 세 번째 도전만에 몽블랑에 오르는 것을 성공하게 됩니다. 네. 어느 나라예요? 이 몽블랑은 알프스 산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네.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그 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위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서 몽블랑 산에 올랐던 이 일화가 등산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에 오르는 이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번지기 시작하고 험난한 산맥을 오르는 행위, 이거를 그 자체로 즐기는 행위도 파생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몽블랑 산이 되게 높은 산이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히말라야 산맥의 산들이 도전의 대상으로 바뀌긴 하지만 네. 이 당시에는 몽블랑 산에 오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보신 분 안 계십니까? 알프스 본 적은 있어요. 근처에서. 올라가진 않고. 왜 올라갑니까, 그거를? 순천에 안 가봤어요? 저 가봤어요. 전 알프스 산맥에 스위스의 리기산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리기산 올라간 적이 있는데. 루체른 쪽에 있는 맞습니다. 네. 두 다리로만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 그 기차도 타고. 네네. 기차가 타고. 있어? 네네. 산악기차가 있어요. 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서 각 잡고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좀 다릅니까? 국내외 산과는? 정말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네. 왜? 뭐가 달라? 눈 있는 것 빼고 뭐가 달라? 우리나라 산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산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산들이. 오밀조밀하게 낮은 편이고. 근데 사실 미국이나 뭐 유럽 쪽의 산들은 진짜 높기도 하고 좀 웅장한 맛이 좀 있어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한라산이라고 해도 1947m 정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몽블랑산이 4000m인데 히말라야로 도전 대상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말라야는 8000m가 넘는 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산이 높고 이 높이만 높은 게 아니라 산세가 정말 웅장해요. 네. 네. 그리고 외국은 아무래도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의 환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산들이 많아서 산의 또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그 느낌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위에 가면은 숨쉬기 어렵다고들 얘기하던데 네. 특히나 정말 높은 데 가면은 숨을 빨대로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런 느낌은 안 받아보셨고. 네.
그렇게 높은 산은 올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높으려면 진짜 정말 높아야 돼요. 네. 나는 그 느낌이 궁금해서 한번 죽기 전에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빈둥님 왠지 그런 높은 산 등반해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해요. 네. 네. 뭐 그 남미 쪽에 고산지대 쪽 가시면 조금 숨쉬기 힘들다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네, 고산병 맞아. 같은 거. 유랑님은 그런 기억 없고? 네, 아직 없어요.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소시르 라는 사람이 그 상금을 내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2년 후에 소시르도 몽블랑에 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짐꾼 14명에게 이불 68kg과 뗄나무를 지게 하고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자기는 가볍게 올라가고. 네, 그래서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거는 무슨 심리일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올라가잖아요. 유명한 산들은. 네. 그렇게 정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센트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뭐야? 저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산을 오를 때마다 정상에 안 올라야지 오늘? 이 생각하고 오르거든요. 아, 왜? 그러니까 힘들면 관둬야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래야 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건데 저는 산을 좋아하고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하고 높은 곳에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마냥 쉽게 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르기 직전에 그래 오늘 안 올라도 돼. 오늘 정상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조금만 올라가보자. 조금씩만 가보자. 근데 그러다 보면 정상까지 가긴 합니다. 그 뭐야? 그러면 중간에 내려와도 후회가 없어요? 사실 중간에 내려온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등을 목적으로 수단을 그렇게 취하는 거잖아. 완등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인드셋을 그냥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꼭 정상에 올라야지라는 마음으로 오르면 그 길이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지 못해도 그러니까 산에 온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이 목적이 되면 그 지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데 그렇죠. 정상에 가지 않아도 돼. 그냥 나는 오늘 운동 조금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풍경을 보러 온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길이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정상에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르다 보면 정상에 가지 못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러면 등산에 관련한 특별한 일화나 에피소드가 유랑님이나 유생님은 당연히 없으실 것 같고.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그래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전 있어요. 봐봐. 네. 전 조난당할 뻔한 적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갔을 때? 네. 왜? 뭔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심지어 그때 혼자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많이 한 3 이상 가는 게 철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혼자 그냥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그 루트를 미리 파악을 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주변인들의 컨펌까지 받고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이 있었는데 순간 그냥 저 돌아가지고 그냥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은 전혀 인적이 없는 느낌이. 길. 네네. 근데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너무 궁금하고 그냥 뭔가 그 순간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안 갔어야 되는데 간 거죠. 네. 근데 그랬다가 그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 사면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넘어졌는데 사면 쪽으로 바이크가 살짝 빠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4-5시간 있었나? 그래서 4-5시간 동안 이제 제 가방 안에 밧줄이 있었는데 밧줄로 이렇게 바이크를 고정을 해가지고 혼자 세워보려고. 근데 이게 사면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이크를 구출하려고? 네네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한 4-5시간 있었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탈출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못하면 나 혼자라도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해보자 라고 해서 세웠어요 결국. 그래서 세워서 다시 이제 빠꾸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통나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통나무에 걸려서 제가 못 갔던 건데 갈 때도 같은 통나무를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슬슬 해가 지고 있길래 한 2시간 걸어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좀 개방이 안 된, 그러니까
등산객이 많이 없는 산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평일이어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침 입구에 펜션 같은 게 있어서 그 펜션 사장님한테 가서 저 좀 도와달라고 다행이다. 이래가지고 차 타고 올라가서 바이크 건져서 다시 내려와서 그 펜션에서 하루 자고 갔죠. 무섭진 않았어요? 다 하고 나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상 하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펜션에 와가지고 사장님이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자고 가라고 이랬는데 36만 원 주세요. 계좌번호. 괜찮아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혼자 있는데 할 때는 몰랐는데 와서 이제 씻으려고 보니까 진짜 온몸이 완전 멍투성인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약간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긴장해가지고. 근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막 물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힘이 그냥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등산가의 윤리에 대해서 말을 할 거거든요. 윤리 위반입니까? 혼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몇 살 때예요? 작년? 우리 녹음하고 있을 때 아니야? 맞아요. 그때 한번 인스타에 올라왔던 그건가요? 안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끝날 뻔했어요.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네. 진짜. 누구도 하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참교육을 제대로 당하고 그때 이후로는 조신하게 그래야겠네. 다니고 있어요. 유생님도 있어요? 저 있죠. 지금 안전에서부터 어떻게든 짬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몇 개 에피소드 던지긴 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그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뭔가 꽂혀가지고 사는 동네에 되게 큰 산이 있었어요. 그 거기를 이제 1월 1일이었거든요. 12월 30일에서 1월을 넘어가는 새벽에 올라가자. 맞아. 많이 그렇게 하죠. 해돋이를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밤을 샜어요. 진짜 미친 애들처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막 아드레날린 막 뿜뿜하고 그래서 막 밤 새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혼나야 됩니다. 근데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죠. 그래서 완전 진짜 어릴 때였으니까 20대 초면은 할 수 있어.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중학생. 이거 혼나야 됩니다. 중학생이 밤을 새? 밤 새고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때 너무 추웠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껴입고 갔는데 땀이 나잖아요. 땀이 얼었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면티 입고 가면 안 된대잖아. 이것도 입는 방법이 있는데 이따 나옵니까? 네, 이따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그냥 따뜻하게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나의 땀이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저체온증으로 맞습니다. 골로 간다던데. 저희 동네에 있는 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워낙 뭐 맨날 올라가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올라가라고 하고 막 하니까 쉬운 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겨울이었으니까 땅도 얼어있고 질퍽질퍽하고 해가지고 운동화 신고 올라갔는데 되게 운동화 다 망가졌던 기억도 있어요. 빈둥님은요? 저는 아까 다 얘기했는데. 그래요? 믿으라면? 별다른 에피소드가 없나 보네. 생각난 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등산 가면 특히나 이성이랑 가면 분위기가 좀 묘해질 때가 있어. 손잡아주고 막 이렇게? 그것도 있고 목적이 있었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제 경험이 아니라 제가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든 함께 간 사람이든. 근데 분위기가 묘해. 그래요. 등산이 그렇게 불륜의 성지라고. 맞아. 그것도 그렇고. 근데 왜 하필 등산일까를 생각을 그때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가잖아 보통.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 사람의 뒤태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좀 이상한가? 그 벌써 등산이랑 그 놀이공원 가는 거랑 공포영화 보는 게 거의 다 비슷한 원리거든요. 그것도 있어. 심장을 바운스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사랑의 감정 착각하게 만들고 또 등산 같은 경우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땀을 타고 흐르는 그 페로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요새는 그 등산복이 좀 타이트하잖아요. 주로 그럼 몸매를 많이 보시는군요. 아니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이상해. 그리고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등산을 많이 한 사람은 하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성적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괜히
등산 동호회 불륜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한 잔씩 또 해요. 막걸리를 또 마셔. 내려와서 마시지 않나요? 위에서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사람도 혼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횟가닥 돌아서 진짜 갑자기 루트에서 두 명이서 빠지는 거야. 이상한 거 봤어. 어디 갔어? 그러면은 한 30분 후에 내려와. 뭐래? 그런 거 있어. 상상한 진짜 거 아니에요? 진짜 있어. 경험해 본 거예요? 진짜 있고 그런 루머도 있잖아. 종아리 한쪽을 네. 땡긴다든지. 그거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어디서 본 건데 네. 무슨 신호가 있대. 그러니까 뭐 한쪽 바지를 올린다든지. 플러팅 신호 같은 거요? 나는 준비됐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등산계에서? 네. 네. 뭐 루머긴 한데 네. 그런 걸 얼핏 보기도 했어. 그러니까 위험하면서 좀 주로 그쪽으로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만 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봤던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많다고 하니까. 부부가 아닌 사람들 좀 많은 것 같아. 부부여도 되게 친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그러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빈정이 믿어도 되나요? 보는 게 좀 그런 쪽으로밖에 없어. 근데 꼭 이런 쪽 아니더라도 그 등산 가면 특유의 약간 따뜻함이 있다고 느꼈던 게.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등산을 혼자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구리 쪽에 있는 무슨 산이었는데 거기 혼자 가다 보니까 앞으로 저는 등산 초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나 길이 얼마나 험한지에 대한 대중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아직 많이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뭐 얼마나 남았다고 얘기해주고 뭐 화이팅 해라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던져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또 문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 빈동님이랑 인왕산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간 때라 가지고 제가 인왕산을 옛날에 등반했던 적이 있는데 네.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힘내라고 오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 뭐 음료수를 하나 주셨어요. 그 힘으로 올랐습니다. 내가 옆에서 봤잖아요. 네. 난 아들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앞에도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유생님한테만 그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야. 제가 거의 기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을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많더라. 맞아요. 많습니다. 왜냐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 특히 내려오시는 분들은 자기도 올라갈 때 힘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 막 응원해주고 싶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함을 나눠받으신 게 아니신가 싶은데 지금 여러분께서 몇 가지 혼날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등산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들을 이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겨울 산행을 하기 위함이고요. 왜 겨울 산행 위주로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은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겨울 산행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한국 버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산들은 높이가 그렇게 높은 산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국 산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교환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네 패널이 아주 맛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기를 바라면서 광고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등산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등산복을 체크하는 요령부터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등산복은 보통 레이어링해서 입는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겹을 입어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 레이어링은 미군이 개발했습니다. 미군이 산을 넘어서 전쟁을 치를 상황이 왔을 때 병사들의 옷을 7단계로 레이어링해서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을 기초로 해서 등산복도 레이어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레이어링 시스템은 간단한 레이어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험난한 산, 외국의 산을 오를 때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레이어링 시스템의 기초는 바로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속옷과 기본 티를 말합니다.
아까 유생님이 실수하신 옷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이스 레이어에는 면티를 입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티는 따뜻하긴 하지만 땀이 배출이 잘 안 돼요. 흡수해버리죠. 맞습니다.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절대 면티는 경계해야 하고요. 이때 입어야 하는 소재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소재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기능성 소재 맞아요. 옷들. 흔히 말하는 기능성 소재의 옷들이고 또 하나 겨울에는 메리노 울로 만들어진 소재도 많이 입습니다. 그게 뭐야? 메리노 울이라는 니트 소재 있거든요. 네. 그런데 흔히 생각하시기에 니트면 오히려 더 배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니트 소재 중에서도 메리노 울이라는 소재는 땀의 배출이 잘 돼요. 그리고 보온은 또 잘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소재예요. 근데 니트 입으면 까끌까끌하지 않아요? 이 니트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니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얇게 편직된 베이스, 가장 안에 있는 그 얇은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소 거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능 면에서는 오히려 메리노 울로 만들어진 소재를 입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 기능성 소재의 옷보다는 그 폴리에스터나 이런 것보다는 거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를 차려 입으실 때 사실 이 베이스 레이어의 옷들을 제일 비싼 것으로 입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내 몸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반대로 하거든요. 왜냐면 바깥이 보여지기 때문에 바깥은 막 아크텔리스 이런 거 입고 속에는 면티 입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가장 고가의 그리고 기능성 의류 말씀드린 소재를 이용한 옷들을 입으셔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때 비용이 드네요. 비용이 안 들어요. 기능성 의류 같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짜리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까 말한 그 니트도 메리노 울도 그렇게 고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브랜드별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사실 우리 한국산을 오를 때는 정말 고가의 브랜드 옷은 기능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차려입을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아닙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포기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등산복 보면은 다 히말라야 등반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다음 단계는 바로 미드 레이어 단계입니다. 네. 미드 레이어는 베이스 레이어 위에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플리스나 다운 자켓을 입습니다. 그런데 플리스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 플리스의 소재는 보온이 되는데 그렇게 막 두텁게 보온이 되는 게 아니고 가벼운 보온 그리고 바람이 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운 재킷도 입기도 해요. 다운 재킷은 통기성은 조금 낮지만 보온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위를 아주 많이 타는 사람들이라면 다운 재킷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도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열이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미드 레이어에는 플리스를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리스라 하면 그 등산 용품 회사에서 나오는 플리스만 입어야 되나요? 유니클로 안 됩니까? 유니클로도 되는데 그런데 이거 제가 느꼈거든요. 유니클로의 플리스와 등산 브랜드의 플리스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니클로의 플리스는 조금 더 두텁고 바람이 조금 더 잘 통하고 조금 더 퐁신퐁신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땀이 흐를 때 이 퐁신퐁신함 사이에 땀이 겹쳐져 버리면 폭신폭신하다는 거. 폭신폭신. 네. 그러니까 두꺼워요, 좀 더. 유니클로의 플리스는. 그래서 땀이 흐르면 그러니까 안에 맺혀있는 느낌? 무거워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등산 브랜드의 플리스는 조금 더 얇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덜한 느낌, 그런 것들이. 이 등산계의 폴리스 중에 유명한 것이 파타고니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파타고니아 브랜드의 R1 에어 집넥이라는 그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제품을 콕 집어 말하냐면 등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국룰입니다. 미드레이어의 기본템인데 가격이 조금 있고 얼마죠? 한 20만 원 하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있지만 포기. 얼마든지 대체해서 입으실 수 있다는 점. 근데 유니클로보다는 그래도 등산복 브랜드의 저렴이 제품을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등산은 좀 그 위험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돈을 안 쓰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매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또 우리나라의 500m, 600m 되는 산들은 이런 외투나 옷보다는
신발이나 그런 장비들을 저는 조금 더 갖출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옷들은 등산을 내가 지속적으로 할 거야 라는 경우에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등산화와 그 등산 장비 위주로 체크를 하시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드레이어 이렇게 입으시고 그 다음이 아우터 레이어예요. 이 아우터 레이어에는 쉘 자켓을 많이 입습니다. 쉘 자켓이라고. 쉘 자켓? 네. 흔히 말하면 바람막이도 여기에 속하고요. 네. 네. 그리고 소프트 쉘이라고 해서 방수보다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쉘 자켓도 있고 보온 쉘이라고 해서 이제 정상에서 휴식할 때 조금 더 보온에 초점이 맞춰진 쉘 자켓도 있습니다. 이 쉘 자켓 소재로 유명한 것이 고어텍스예요. 네. 고어텍스 소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고어텍스는 방수, 방풍, 투습력이 아주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보통의 옷에 고어텍스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등산복의 아우터가 비싼 이유가 아마도 이 고어텍스 소재를 쓰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기능이 좋기 때문에 등산을 여러 번 할 거야 라는 분들이라면 이 아우터 소재는 고어텍스 소재를 선택할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옷을 갖춰 입으시고 옷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보다 중요한 것이 신발과 양말입니다. 등산을 하실 때는 등산화와 등산 양말은 저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산 양말도? 네, 맞습니다. 저는 양말을 신경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등산 양말이 조금 더 두텁고, 네. 그리고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등산 양말을 신어야 미끄러짐이 방지되고 내 발목까지 착 올라와서 안정감 있게 등산화를 신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등산 양말까지 챙겨 신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산에 오르다 보면 야트막한 산부터 높은 산까지 사람들의 신발을 잘 보면 등산화를 갖춰 신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냥 운동화, 러닝화를 신고 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발목이 꺾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등산화를 고르실 때도 발목까지 오르시는 걸 되도록이면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거든요. 네. 발목이 꺾이면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러닝화가 위험하고 그리고 러닝화가 생각보다 쉽게 찢어집니다. 그래? 네. 러닝화는 그 앞이 메쉬 소재로 된 것도 많고 얇은 천으로 이루어진 것도 많기 때문에 돌부리에 그냥 걸리기만 해도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네. 그런데 등산화를 선택하실 때는 자기 발보다 한 사이즈 큰 걸 선택하라고 말을 많이 해요. 네. 이게 거의 등산화 사러 가면 매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등산을 하면 발이 붓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발이 붓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듣고 헐렁헐렁한데 한 사이즈 크게 사야 되니까 한 사이즈 크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아침과 저녁에 발 사이즈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많이 걸었을 때 달라져요, 빈조님. 아,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발 사이즈를 재는 사람이 있어? 이게 남성은 상대적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여자 같은 경우는 플랫슈즈 같은 게 딱 맞게 신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이랑 저녁이 그 착용감이 달라요. 아, 그래? 네. 근데 이게 심한 사람이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여자 중에서도.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등산화를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등산복에 신경을 쓰셨나요? 빈둥님? 저는 신발 말고는 신경 안 썼어요. 그냥 평상복 입고 올라갔던 기억이 많고 추리닝 하나 입고 물론 동네 뒷산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한 측면도 있지만 뭐 양말도 그렇고 신경 써본 기억이 없어서 신기하게 듣고 있어요. 근데 빈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게 동네 뒷산은 그냥 오르면 돼요. 그런데 하지만 등산화는 꼭 신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것도 있다. 같이 간 친구 중에 청바지 입고 갔다가 혼난 사람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혼내. 네.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입고 오면은 다친다고 하시면서 혼내는 경우도 많았고 또 신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거 신고 올라가면 발목 나간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실제로 청바지는 기온이 낮아지면 빳빳해지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활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바지는 착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새 많이 입으시는 게 레깅스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런데 레깅스도 종류가 있어요. 이게 스포츠용, 등산용으로 나온 레깅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분들 요가 특화돼서 또는 필라테스 특화돼서 얇게 나온 레깅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레깅스도 좀 종류를 살펴보신 다음에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레깅스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성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소재는 잘 살펴보셔야 된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등산용 레깅스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없는데 똑같은 요가 레깅스, 필라테스 레깅스 파는 곳에서도 소재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보신 다음에 착용하시고 오르셔야 돼요. 네. 그럼 순태님은 바지는 보통 뭐 입으세요? 저는 등산 바지 입어요. 등산 브랜드의 바지 입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뭐 하나 사게? 유랑님? 네, 궁금했어요. 저도 등산을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등산화를 신고 간 기억도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옷도 더더욱 신경을 안 쓰고 갔는데 네. 뭔가 그 정석으로 가려면 어떻게 챙겨 입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근데 네. 저희 나이 때는 거의 한 50~60%는 레깅스던데 여성분들은. 아, 그래요? 제 기억엔. 그러니까 뭔가 대체품을 못 찾아서인 것 같아요. 뭘 입고 가야 될지 내가 또 모르니까. 그쪽만 봤나? 50~60%를 찾으려고 그렇게만 봤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등산 장비인데요. 등산 장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스틱. 스틱. 네. 아이젠. 그렇죠. 모자, 등산 모자. 모자는 왜 쓰는 거야? 햇빛을 가리려고. 아. 그리고 이게 여기 열 닿으면은 네. 저는 그 탈모가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수리. 그 느낌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쓰는 거구나. 네, 그래서 모자 씁니다. 그냥 가려줄 게 없으니까. 네. 가방. 고글도 쓰나요? 고글 맞습니다. 가방을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던데. 맞습니다. 등산 장비 말씀하신 게 거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네. 아이젠, 스패츠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번에 얘기해 주셨죠. 네, 눈길로부터 이 다리를 보호하는 네. 장비이고, 그리고 겨울이면 방한용 모자, 여름이면 그냥 모자, 두피도 열에 이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모자를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빼먹으신 것이 등산 장갑입니다. 등산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특히 난이도가 조금 있는 산은 돌부리를 잡을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산 장갑을 꼭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같이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산에 가도 손발이 정말 차갑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꼭 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등산 스틱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릎이 내가 괜찮아도 정말 쉽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등산 가방 말씀하신 거 그리고 고열량 간식을 챙기셔야 합니다. 빈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은 꼭 자신의 것을 챙기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굴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가방에 물과 고열량 간식 그리고 핸드폰과 연락 소통할 수 있는 수단 정도는 넣어서 내 가방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정석의 방법이고요. 이 등산 가방은 권장하는 무게치가 있습니다. 이거 네. 이상 담지 말라.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5kg? 그냥 5kg? 10kg? 10kg? 15kg? 자기 몸무게 몇 맞습니다. 그래? 왜? 자기 몸무게의 몇 프로 이렇게. 왜냐면은 내가 30kg야. 근데 네. 5kg, 10kg 이렇게 정하면 어떡해. 그거는 그렇지만 그게 생명을 구해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가방이? 네. 뒤로 넘어질 때나. 맞아요. 자기 몸무게 일단 20%를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무거워도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물건들을 넣는 위치도 섬세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무게중심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무거운 물건을 바깥쪽에 두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두면 안 되고 높은 산을 오를 때는 무거운 물건의 위치를 좀 위쪽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높은 산을 오를 때는 내가 몸을 구부리잖아요. 그럼 내 무게중심이 더 앞쪽으로 쏠리잖아요. 네. 그런데 무거운 물건이 뒤쪽에 있으면 또 무게중심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위쪽으로 조정해서 둬야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러게. 신경 쓸 게 많네. 그러니까 높고 험난한 산을 오를 때는 이런 짐의 위치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등산 가방을 고르실 때도 몇 가지 체크하셔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힙벨트와 가슴 조인 벨트를 반드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결로 가방이 내 몸에서 멀어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더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힙벨트와 가슴 조인 벨트를 채우고 산을 오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가방이 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산 장비를 꾸려가지고 산에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그때 혼자 갔을 때 전 가족들이랑 그렇게 험한 산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혼자 갔을 때도 험한 산은 아니었는데 제가 초보용 산이라고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엄청 가팔라서 막 사족보행해야 되는 곳들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 장비가 없고 장갑도 없고 하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손에 상처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가야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구나를 되게 실감했었어요. 그 장비가 없으면 자신감도 떨어져. 맞아요. 포기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들 그 가성비 제품들로 구매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네. 물론 장기간 연속적으로 가실 거면 좀 제대로 된 장비를 마련해 두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성비 제품들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마련을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르시기 전에 날씨 체크와 난이도 체크는 필수입니다. 네, 컨디션에 따른 난이도 체크. 산마다 루트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관악산 같은 경우는 진짜 몇백 개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난이도를 코스에 따라서 루트에 따라서 체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날씨도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기상청에 들어가시면 그 산 정상의 날씨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르시기 전에 내가 갈 산이 정상의 어느 정도 기온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등산 준비를 마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겉 준비를 마치신 거고 내 마음속의 준비도 마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등산가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유랑님이 실수하신 부분이 바로 이 윤리를 지키시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 해요. 죄송합니다. 등산가의 윤리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것저것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한 거를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NT입니다. LNT? 네, 이건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등산가들 사이에서. 폭탄 이름 같은데? 아닙니다. TNT Leave No Trace입니다. 바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데요. 네. 이건 미국의 비영리 교육단체가 먼저 말한 말이에요. 네. 절대 등산가들은 흔적을 남기고 오지 않는 것을 윤리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을 가져가잖아요. 쓰레기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져오는 거. 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등산하는 거.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거. 누군가가 떠오르는. 저도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찾은 것은 그대로 두는 거. 그리고 야생동물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야호 금지인 거 아시나요? 들었어요. 왜? 야호가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산에 있는 동물들한테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간다고 해요. 진짜? 그래서 야호 절대 금지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반달곰이 잠자야 되는데 못 자기도 하고. 반달곰이 아직 있어요? 있죠. 있긴 있죠. 그래? 초연기념물이라서 그렇지. 그럼 곰 그냥 곰? 그냥 뉴스에 나왔어요. 어쨌든 하면 안 된다. 곰이 깨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새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 받아서 알도 못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네. 야호 절대 금지입니다. 네. 야호하면 한 대. 하지 마. 할아버지한테 맞아요 그러다가. 네. 그리고 비슷한 결로 산에서 그 노래 틀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작게 하면 괜찮은데 정말 쩌렁쩌렁하게 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노래인데 라디오를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한껏 장비를 꾸려가지고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네네. 그건 다른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배려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산에서는 통행 순서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우측 통행을 하고요. 그리고 하산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게 등산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왜냐면 오르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산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게 매너예요. 그래? 네. 몰랐네 이것도. 내려올 때도 먼저 내려왔죠. 아니 그냥 눈치 보면서. 맞아요. 보통은 눈치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하산하는 사람이 내려오는 게 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라는 거야?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매너다. 매너예요. 등산 매너고요. 그리고 아까 유랑님이 인사하고 유생님이 지나가는 사람이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게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등산 매너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하는 게 다정함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상으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조난당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인사를 해놓으면 얼굴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 윤리는 제가 정해봤는데요. 천천히 서두르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말한 말인데요. 천천히 서두르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잖아요. 네. 하지만 등산을 할 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칭을 꼭 하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디면서 조심스럽게 이동하되 너무나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 안 되고 정상까지 꼭 오르려는 욕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정해진 시간에 지나서 오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길이 쉽다고 해서 너무나 빠르게 내려오면 안 되고요. 네. 천천한 속도로 무릎을 살짝 더 구부리면서 리듬감 있게 내려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윤리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정상을 찍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르기도 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을 마지막 윤리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2019년, 2020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이 4,6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산에 대한 기준은 또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그만 봉우리, 제주도의 오름까지 포함하면 8,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만큼 어렵지 않은 곳이 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거기서 다쳐버리면 너무나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이번 봄에는 등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추천하는 산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동네 뒷산이에요. 네. 동네 뒷산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깨끗한 공기와 고요함을 먼저 겪으시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다음 산을 찾아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소요산과 관악산을 추천드려요. 여기는 풍경이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소요산, 관악산도 가보시는 소요산은 것을 어디 추천드립니다. 있는 거죠? 소요산역에 있는 건가? 맞습니다. 네. 아, 네. 네, 여러분의 산 추천도 듣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 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게요. 네, 한 개로 넘겨보고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다 같이. 워크숍을. 좋습니다. 좋습니다. 따뜻해지면. 네. 전 안 좋습니다. 낮은 산으로. 네. 저희의 동네 뒷산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산에 가본 적은 많이 없지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갔다는 사실을 오늘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너무 편안하게 그냥 일상복으로 갔던 것 같아서 다음에 갈 때는 조금 더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산의 부자가 소뚜껑 부자래요. 네. 그 소뚜껑처럼 얕은박한 산이 엄청 많은 곳이라서 1인 부산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도 좋은 산들이 많다고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몇 개는 가보면 좋지 않을까? 갈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먼 날짜 말고 네. 조만간에 한번 잡아서 네. 갔다 오고 후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걸로. 전 너무 좋습니다. 네. 혼자만 일단 너무 좋은 거고 저는 네. 적당히 좋고 네. 두 분은 아직 모르겠으니까. 저도 좋아요. 한 명이 대답을 안 하고. 좋은 거예요. 나머지도. 소수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좋겠다. 네. 네. 끝낼까요? 네, 끝내면서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산에 가신다면 댓글로 네, 알려주시면 또 반갑게 댓글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꼭대기에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지 너무 않을까 좋겠네요.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변화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변화편의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